네, 자, 그 다음에 좀 쉬셨죠? 자, 5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자, 지금부터는 다 민사특별법들입니다. 민사특별법. 그러니까 민법에서도 뭐 배울 거고, 우리 실무에서도 배울 거고, 민사특별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부동산 실명법. 줄여서 부동산 실명법. 그러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란 말이 나와요. 약정. 명의신탁 약정. 네 줄이 나와 있죠? 아니, 세 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근데 생각하고 읽었어요? 그냥 읽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읽어버렸어. 생각하고 읽었어야 돼. 이게 뭐냐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자, 7번 봐보세요.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 옮겨놓기로 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실소유자는 누구란 거예요? 갑. 그러면 대외적 등기부상 소유자는 을. 그러면 등기부 띄어보면 누구 앞으로 소유자가 나와? 100번 띄어봤자 을 앞으로 소유자가 나와. 그러면 실소유자하고 등기부상 소유자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아까 우리가 그 불일치하는 경우가 간혹가다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명의신탁. 그렇죠? 그러니까 등기부 띄어봤자 을 앞으로 소유자가 나와. 근데 실소유자는 갑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명의만 타인 앞으로 옮겨놓기로 하는 합의를 명의신탁 뭐라 그래? 약정. 그럼 명의를 맡긴 사람을 뭐라 그래? 명의신탁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맡은 사람을 뭐라 그래? 명의수탁자란 말을 쓰고 있어요. 자, 명의를 맡기는 사람을 뭐라 그래? 명의신탁자. 맡은 사람을 수탁자. 합의하는 것이 약정. 그럼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자 줄여서 명신. 명의수탁자를 명수. 이렇게. 이제 앞으로 나는 명신, 명수.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럼 알아먹어야 돼. 자, 명의를 맡긴 사람을 뭐란다? 명의신탁자. 맡은 사람을 명의수탁자. 합의하는 것을 약정. 자, 그러면 이 실명법이라는 것은 실권리자 앞으로 등기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하라는 소리예요? 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원래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이게 부동산 실명법의 근본 취지야. 그죠? 남의 명의를 빌어서 등기하지 말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 2번에 보면은 실권리자 명의 등기 의무란 말이 있어 보세요. 있어요. 자, 원칙.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건 동그라미. 약정에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나왔어요. 누구든지 부동산의 물건을 수탁자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그 말은 타인 명의로 등기하라 하지 말라. 실소유자 앞으로 등기하라. 실명 등기하라 이런 뜻이야. 이 법의 근본 취지가 그거야. 그럼 여기서 물건은 뭘 말해요? 물권,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다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전세권 적어봐. 저당권. 이런 것도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는 소리야. 물권 속에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 소유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이해되셨어요? 소유권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전세권, 저당권도 타인 명의로 등기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등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 등기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지금 칠판 보세요.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나무 명의로 한 거잖아요. 이전 등기. 그렇죠?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하면 보존 등기 하라 그랬죠? 그럼 소유권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그 등기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보존 등기 포함. 그래서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돼. 소유권 이전 등기만 타인 명의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보존 등기도 타인 명의로 하면 안 되고 전세나 저당, 소유권 다 타인 명의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임차권은 타인 명의로 하면 이 법에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 안 걸려. 왜?
임차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그래. 그 물권 아까 동그라미 친 게 그거야. 뭔지 알겠어요? 그 한 두 줄에가 그런 심오한 뜻이 들어있어.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A. 종중 배우자 동그라미. 자, 자기 부인 앞으로, 남편 앞으로 등기를 옮겨놨어. 그러면 특례를 인정해. 뭘 인정해줘? 그러면 특례란 건 뭐냐면 소유권. 자, 부인 앞으로 남편으로 옮겨놔도 처벌받지 않고 효력 인정한다. 이런 뜻이야. 대신 조건이 있어. 세금 포탈이 아니어야 되고 강제 집행 면탈이 아니어야 되고 법령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만 특례를 인정해. 그러니까 채권자가 집을 압류하려니까 부인 앞으로 빼돌렸다. 그건 걸려 들어가. 그게 강제 집행 면탈이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런 경우가 아닐 경우에만 특례를 인정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정중 배우자. 정중 배우자 동그라미 쳤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 약정 효력. 자, 이 실명법 내용입니다.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기초 강의할 때 참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요. 자, 크게 분류해서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 계약 명의 신탁이 있어요. 근데 등기 명의 신탁은 또 둘로 또 나눠져. 몇 자간? 두 사람 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고, 또 몇 사람 간?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있다. 용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어요. 2자간이 적어요. 다시 그려드릴게요. 갑하고 을하고 둘이 약정을 했어요. 명의를 맡아달라. 그래서 이자로 명의 맡아줬어요. 그럼 명의를 맡긴 사람 방금 뭐라 했어요? 명의 신탁자. 맡은 사람을 신탁자. 이게 2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야. 그럼 효력 인정할게요. 이 약정은 무효일까 아닐까? 명의 맡아달라 합의하는 거. 무효입니다. 실명법에서는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럼 등기는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자, 실명법에서는 이 약정한 것도 뭐다? 등기하는 것도? 그럼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해요? 갑에게 복귀하는 거예요. 등기가 무효니까. 그렇죠? 근데 겉으로 등기부 띄워보면 누구 앞으로 소유자가 나와? 을.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을의 머리를 굴려요. 자기 앞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내 건물이더라고 남에게 팔아먹어버려. 팔아먹기 쉽죠? 상대방 알 게 뭐야? 내 것이다. 팔아. 팔아먹어봤어. 그럼 누가 샀어요? 병이 제 3자라래 여기서. 그러면 이게 매매를 해서 취득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병은 매수인이잖아 지금.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직 너무 깊은 내용인가? 그렇죠? 원래 무효면 다 무효다고 민법에 배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해. 소유권을 뭐 한다?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샀을 때만 이걸 선이라 그러고, 선이 들어보셨죠? 알고 사는 걸 뭐래요? 명신도 사실 알고 사는 걸 악이. 그러면 악의인 경우도 소유권을 취득할까? 이 문제가 제기되죠. 못할 것 같죠? 취득합니다. 선악 불문이야.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은 결국은 을을 좀 믿고 샀어.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으니까 신탁사실 알고 샀든 모르고 샀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 그러면 결국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병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걸 잘 봐봐. 실명법에서는 그래요. 이 실명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야. 민법의 특별법. 이해되셨어요? 이거 우선은 민법보다 이거 우선이죠. 그럼 이 사람은 무조건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결국은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는 없다는 소리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고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어. 그럼 이제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돈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물건을 못 찾아가. 그러면 결국 이 실명법은 자, 명의 신탁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제 3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명의 신탁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3자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것이 바로 2자간 등기 명의 신탁 효력. 자, 다시 정리할게요. 둘 간의 약정은 무효다, 유효다? 등기도? 무효입니다. 근데 을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기회로 팔아먹었을 때 병은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
명의신탁 사실은 모르고 사도 취득, 알고 사도 취득. 완전히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 이게 이자간 등기 명의신탁 내용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보세요. 안 적어도 돼. 그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유형 신탁자가 소유하던 명의수탁면허 가장 매매 증여 이전하는 형태의 걸 말하고 효력 보세요. 기억. 신탁자하고 수탁자의 약정 동그라미. 등기 동그라미. 그러니까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약정도 무효. 뭣도 무효다? 등기도 무효. 무효 동그라미. 등기가 무효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한다? 신탁자에게 복귀가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디귿. 약정 무효, 등기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거기 선악 불문 그렇게 나와 있죠? 선악 불문. 그렇죠? 알고 샀더라도 취득. 나와 있죠? 그 말이에요, 그 말. 감 잡았죠?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3자간 등기 명의신탁. 자, 칠판 봐보세요. 이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은 어떻게 한 거냐? 칠판 보고 있어요? 이 갑이 건물 소유자, 이걸 원래 소유자 그래서 원소유자. 원소유자란 말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을 것 같아요? 을에게 팔아먹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돼? 매수인. 잘 봐봐. 그럼 둘이 사고 팔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렇게 갑에게서 을로 넘어와야 되죠.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등기하기 싫다고 을이 뭐라 그랬냐? 병에게. 병이 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동생에게 이 등기 좀 맡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둘이 약정을, 명의신탁 약정을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리고 등기가 여기서 이렇게 넘어와 버려요. 자, 다 봐봐. 둘이 사고 팔았으면 이전 등기가 이렇게 넘어야 맞죠?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계약서는 자기가 매수인이야. 근데 등기는 누구한테? 병에게 맡아달라 그랬어. 그럼 둘이 합의한 거죠? 형이 맡아달라니까 둘이 하지 뭐. 그죠? 요즘은 동생들이 다 이겨오지만. 그죠? 그래서 등기를 맡았어. 그럼 둘이 합의한 것이 명의신탁 약정이고, 명의를 이 사람이 맡긴 사람이니까 명의 뭐가 돼? 이 사람이 뭐가 돼? 수탁자. 그러니까 수탁자 앞으로 등기 바로 넘어온 거야. 원래대로 하면 이렇게 넘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 갔다가 이렇게 넘어야 맞죠? 아, 그런데 건너뛰었어, 안 건너뛰었어? 건너뛰고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야. 그러면 이 원소유자도 이 사실 다 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야. 몇 자간? 3자간. 그럼 이 약정은 무효겠어요, 유효겠어요? 무효입니다, 무효. 약정은 다 무효야. 근데 뭐가 문제예요? 등기가 무효인지요? 등기는 무효입니다. 약정 무효, 등기는 똑같아요, 저기하고. 그럼 결국 뭐예요? 약정 무효, 등기 무효. 그럼 등기 무효니까 소유권이 어디로 복귀해요? 갑에게 원소유자 복귀를 하는 거예요. 이 말소 등기하면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됐죠? 근데 이 매매는 무효일까, 유효일까? 이 매매는 유효야. 그럼 어떤 권리가 되냐면 이게 등기가 말소되면 소유권이 일로 복귀가 되잖아요. 매매가 유효니까 자기가 샀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는 있어. 됐죠? 되찾아올 수 있는데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러면 처벌을 받게 돼.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한번 찍어봐. 아직 안 배웠으니까. 책에도 없어. 징역은 어느 정도? 몇 년 징역? 1년? 3년? 또 벌금은? 몇 천만 원, 뭐 벌금 뭐 그러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얼마 정도? 3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게 아니고 5년 이하의 징역에 5년 이하의 징역에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자, 우리가 보통 우리 감옥에서도 벌금 그러면 2천만 원이 최고예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과태료 3천만 원 하나 있었지만 벌금은 보통 2천만 원. 우리 감옥 중개사법에서. 근데 실명법 위반하면 2억 원 이하의 벌금이야. 벌금이 억 단위로 놀아. 그리고 징역도 5년으로 들어가. 보통 우리가 배우면 징역 2년, 3년 그러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벌칙이 세요, 안 세요? 엄청 세, 실명법은.
안 걸리면 관계없지만 걸리면 이제 이게 이제 엄청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실명 명신탁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걸리면 엄청 크게 걸려 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처벌받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제 이게 3자간이요. 다시 정리할게요. 둘 간의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자기 앞으로 등기 않고 수탁자인 병에게 맡아달라 해서 이렇게 넘어왔다고. 그러면 이렇게 약정하는 것을 명신탁 약정이고 이 사람이 명의 맡겼으니까 신탁자. 이 사람이 수탁자. 그러면 이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 등기도? 그럼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한다 그랬죠? 근데 매매는 유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되찾아올 수는 있어. 근데 명의신탁 사실이 드러나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제3자. 그러면 겉으로는 지금 병이 소유자잖아요. 근데 여기도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어요. 여기는 이제 제3자가 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럼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까? 선의 악이 불문입니다. 선악 불문이에요. 똑같아요. 선악 불문. 그러니까 알고 샀더라도 소유권 취득. 이제 3자는 무조건 보호가 돼. 그럼 결론적으로 저기처럼 신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소유권을 되찾아갈 수가 없다. 3자를 보호해 준다는 거지. 감 왔어요? 자, 그러면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그 책을 한번 보세요. 유형, 신탁자가 원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약정에 기초해서 수탁자 명의를 빌어 등기를 짓는 형태 그랬고, 효력. 자, 기억, 약정하고 등기 동그라미. 약정하고 등기 둘 다 무효. 됐죠? 약정도 무효고 뭣도 무효다? 등기. 자, 소유권은 누구에게 기소간다? 원소유자 기소간다 그랬잖아요. 등기가 무효니까 원소유자. 원소유자. 맞죠? 그 다음에 원소유자 매수 사이 매매계약. 자, 원소유자하고 매수인. 매매계약은 뭐다? 유효 동그라미. 매매계약은 뭐다? 유효. 매매계약은 뭐다? 유효. 그리고 약정무효, 등기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못한다. 선악불문. 선악불문.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절대 흔들면 안 돼. 약정무효, 등기무효. 약정무효, 등기무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불문. 선악불문. 자, 정리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2자 간 등기 명의 신탁,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제목이 뭐요? 계약 명의 신탁. 이쪽에다 적어볼게요. 자, 이 계약 명의 신탁은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이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명의 신탁을 잘 비교를 해보세요. 자, 계약 명의 신탁 봅니다. 자, 칠판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아까 무슨 소유자? 원소유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팔아먹었어요?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이게 병, 매매.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와. 그럼 이 사람이 매수인이고 등기가 이렇게 넘어왔죠. 그럼 정상 거래요? 아니야. 정상 거래죠. 근데 왜 명의신탁으로 볼까? 자, 을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을이 숨어 있어. 어디가 숨어 있어? 장독 뒤에 숨었어. 장독 뒤에 숨어서 뭘 대줬나? 돈을 대줬어요. 돈 1억을 요즘 부동산 비싸서 한 2억 대줬어. 자금을 제줬어. 그래서 저 건물을 사놔라 그랬어요. 그러면 겉으로는 이 사람이 드러나 안 드러나? 안 드러나죠. 숨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대지 실질적으로 소유자는 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명의 신탁을 한 거고 매수인이 명의 뭘 한 거예요? 수탁을 한 거고 둘이 뭘 한 거예요? 약정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계약 명의 신탁. 그럼 겉으로 봐서는 이 사람이 매수인이요. 이 사람이 드러나지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래서 약정, 등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럼 겉으로는 이 사람이 매수인이야. 그리고 자기 앞으로 등기. 정상 거래가 겉으로는 실제로 조정한 사람이. 근데 실제로 명의 신탁이 이런 경우가 많지. 이런 경우보다는
이런 경우 많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부동산을 누구 명의 빌려가지고 다 사놓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계약명의 신탁이요. 이런 게 이제 엄청 많아요. 안 걸려서 그러지. 걸리면 아까도 말했지만 크게 걸려. 그죠? 그럼 보세요. 그럼 약정은 무효, 유효? 무효입니다. 약정은 셋 다 무효예요. 등기는? 이건 유효. 무조건 유효가 아니라 몰랐을 때. 자, 재판 봐보세요. 둘 간의 약정 사실을 이 사람이 모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알아, 몰라? 몰라. 안 가르쳐주면 몰라. 알 수도 있지만 대부분 모를 거예요. 몰라. 안 가르쳐주면 모르지. 그런 경우는 이 등기는 유효예요. 그러면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한다는 소리죠? 근데 알았으면 무효가 돼요. 알았으면 무효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명의 신탁은 모르는 걸 전제로 해요. 모르지. 안 가르쳐주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거고 대부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이 가백에 복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해. 그죠? 이거 이제 계약명의 신탁.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병이 명의를 맡고 있다가 제3자 정에게 팔아먹었다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제3자 정은 소유권 취득하겠어요? 소유권 취득하죠? 선인 경우만 취득합니까? 선악 불문? 선악 불문. 당연히 이 사람 소유자니까 당연히 취득한 거야. 이게 무슨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은 간단해. 돈 대줬다는 거야. 자금을 제공했다는 말이 나오면 무슨 명의신탁이에요? 볼 것도 없어. 돈 대줬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계약명의신탁.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유형. 유형은 한번 읽어보시고 효력 한번 보세요. 신탁자고 수탁자의 약정. 약정은 뭐다? 무효. 무효동거래. 자, 원소유자고 수탁자 매매계약과 등기는 뭐다? 유효. 등기는 유효. 이건 모르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선의일 경우 말합니다. 여기는 지금 선의일 걸 전제로 하고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은 신탁자에 기속하지 않고 수탁자 소유로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약정무효 등기물은 제3자에게 대항한다 못한다? 선악 불문. 무슨 불문? 선악 불문. 그래서 이제 제3자는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실명법. 몇 가지 해봤어요? 3가지. 자, 2자 간 등기 명의신탁, 3자 간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그렇죠. 이제 민법에서도 배우고 있지. 뭐 민사특별법. 지금 진도 안 나갔죠? 나중에 나갈 거예요. 민법은 공부할 게 많아서 실명법 공부하려면 이제 한 3, 4월 달이나 5, 6월 달이나 아마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뒤에 넘어가면 되죠.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임법, 상임법 들어갑니다. 이것도 이제 민사특별법이에요. 자, 주택, 임대차, 뭐가 나와요? 보호법.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임법. 줄여서 주임법 그럽니다. 주임법 그러면 알아먹어야 돼.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뭐다? 주임법. 이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와요? 적용 범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무슨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나와 있어요?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이면 당연히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겠죠. 근데 주거용 건물이냐 아니냐는 공부를 기준으로 합니까? 사실상? 사실상 기준이에요. 공부상 점포로 돼 있든 공장으로 돼 있든 관계없어.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면 무슨 법이 적용된다? 주임법이 적용된다. 근데 언제 주거로 써야 돼? 주임법이 적용돼? 판단 시기. 이건 일단 사실상 주거면 되고, 사실상 주거로 쓰면 되고. 그럼 판단 시기는 언제로 좋았어요? 판단 시기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주택으로 쓰고 있어야 돼? 임대차 계약 당시. 무슨 계약 당시?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 시에 주거로 쓰고 있으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래서 일단 거기 제목 밑줄 보세요. 주거용 건물은 전부 또는 임대차에서 일부 임대차에 대해 적용된다. 주거용 건물은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된다. 제목 밑줄 보세요. 부연 설명이 공부든
사실상 불문하고 무조건 실질적으로 주거로 쓰면 주임법이 적용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겸용건물. 겸용건물도 주임법이 적용됩니까? 적용됩니다. 대신 자 이게 겸용건물이라고 생각해봐. 건물이 동글동글하죠? 그렇죠. 이 겸용건물이라서. 근데 뭐가 주된 부분이 돼야 돼요? 주거가 주된 부분이어야 돼요. 그러면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주임법이 적용돼. 우리가 주택으로 쓰면서 가게 조금 열어놓고 하는 경우도 있죠. 주임법이 적용돼. 근데 이제 뭐 다방 영업을 하면서 방 한 칸 쓰는 경우도 있죠. 그것은 안 돼. 주가 뭐가 돼야 돼요? 주거가 됐을 때 주임법이 적용이 된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줄 나와 있어요. 겸용건물 제목 맺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도 적용되냐. 자, 법인인데, 자, 법인은 원칙적으로 주임법이 적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일반 법인은 적용되지 않아.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있어요.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있는데 어떤 법인만 적용되느냐? 거기 나와 있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 지방공사가 있어요. 지방공기업법인. 자, 이 법인들은 주임법이 적용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을 임차를 해. 이 법인 자체가 나무주택을 임차를 했어. 그리고 이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거기서 들어가 살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 갖추고 이렇게 주택 인도받고 그러면 대항력을 인정받고 확정 입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일반 사기업 같은 데는 이 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아. 근데 이런 법인은 적용돼. 또 하나가 있어요. 중소기업법인. 중소기업법인. 이 법인도 주임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지방공기업 법상 중소기업법인이 있어요. 중소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이분들은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세 가지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미등기 전세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세 산다 할 때 전세권 설정 등기 하고 살아요? 안 하고 살아요? 그게 미등기 전세야. 우리가 보통 전세 그러면 우리가 전세권 설정 계약, 설정 등기, 물권이 아니고 채권인 이걸 말해요. 이걸 특수한 임대차야, 이게. 이게 그러니까 말이 전세지, 이건 임대차야, 임대차. 그러니까 이걸 채권적 전세라 그래. 이걸 무슨 전세라 그래요? 채권적 전세, 미등기 전세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주임법이 적용된다는 소리죠? 법인 물론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이 있고. 이해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여행 가가지고 일시적으로 빌려 쓰는 그 주택이 있을 수 있죠?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여러분 교재 4번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하세요. 자, 주임법이 적용되는 것은 무슨 건물? 주거용 건물. 그럼 공부를 기준으로 해요, 사실상? 공부상으로는 점포로 돼 있든 공장으로 돼 있든 관계없어요. 주임법이 적용돼. 그러면 겸용 건물도 적용받습니다. 대신 주거 부분이 주된 부분이어야 되고. 그럼 법인은 원칙적으로 적용한다, 안 한다? 적용되는 것은 딱 세 가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법인. 그죠? 이 법인이 주택을 임차를 했고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들어가 살면 보호가 돼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미등기 전세도 준용이 됩니다. 이걸 특수한 임대차 그래서 적용돼. 근데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에 그렇게 쭉 나와 있어요. 1, 2, 3 번호가 3번이 두 개네. 1, 2, 3, 4까지는 적용되고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내용이 뭐가 있어요? 대항력하고 또 전속기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대항력 들어갈게요. 대항력은 딱 세 가지만 공부하면 돼요. 대항력은 딱 세 가지. 요건, 효력, 내용.
자, 요건, 효력, 내용.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대항력을 갖추려면 무슨 요건이 필요해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이거 두 가지를 갖춰야 돼. 그럼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주주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주주로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법 선생님 어떻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주로 할 거예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줄여서 뭐다? 주주. 그럼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주주. 대항력 요건이 뭐다? 주주. 대항력 요건이 뭐다?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 이게 주민등록부에 옮겨질 때가 아니고 우리가 전입 신고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봐. 됐어요? 그러면 효력은 언제 대항력 효력이 발생해요? 다음 날 몇 시? 0시. 이걸 이길이라 그래요. 0시. 됐어요? 그럼 내용이 뭐겠어요? 내용. 대항한다는 것. 뜻. 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칠판 보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임대인. 이 사람이 누구요? 임차인.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을이 살고 있죠? 이 사람은 소유자만 소유자. 근데 살고 있더라도 이 사람이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제3자에게 자기 거니까 팔아먹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매도인이고 매수인이 돼요. 그럼 이 주택 소유권은 이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병. 근데 아직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을. 그러니까 병이 사가지고 내가 들어가 살 테니까 주택 달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죠. 주택 사. 근데 임대차 2년 계약을 맺고 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고 있으면 대항 요건은 갖췄어, 안 갖췄어? 그럼 대항할 수가 있어, 없어? 내 건물 내놔 그러면 병에게 못 내놔. 나가 그러면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야. 대항력은 못 나가가 대항력이라고. 언제까지 못 나가? 계약 기간 동안. 왜? 자기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건 아니죠? 기간 동안, 2년 계약하면서 2년 동안 못 나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갑하고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모른 병에게 대항을 해요? 그 이유는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이야, 임대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을 본다 안 본다? 권리 의무가 다 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 주택을 누구한테 돌려줘야 돼요? 병한테 돌려줘야 돼요. 갑한테 돌려준 게 아니라 병에게 돌려줘, 주택도. 그럼 보증금도 누구에게 찾아가? 병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끝났어요, 대항력. 다시 정리할게요. 대항력 요건은 주주.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줄여서 뭐라? 주주. 효력은 이길 몇 시? 내용은 못 나가. 자, 다시. 대항력 요건이 뭐다? 주주. 효력은 이길 몇 시? 내용은 못 나가. 아주 간단하죠. 대항한다, 못 나간다. 아이고, 자, 밑줄 볼게요. 요건, 첫째 줄.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주주, 동그라미 쓰세요. 그리고 이길 몇 시부터? 0시. 그렇게.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3번 아까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내용, 큰 2번에 보세요. 내용. 첫째 줄 밑줄 보세요. 양수인, 매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 한 것을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의무를 다 승계를 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이 새로운 임대인이 돼서 나중에 주택도 여기다 돌려주고 보증금도 병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 지위를 승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대항력 요건은 주주, 효력은 이길 몇 시? 내용은 못 나가. 자, 정리됐죠? 자, 그러면 임대차 기한 존속 기간은 최단 기간 몇 년? 2년.
단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을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원래 2년인데 원칙이 1년 계약을 해도 이 사람은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임대인은 1년 주장해 못해. 못해.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나 2년 살겠다라면 이거는 2년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 쪽은 유리하죠. 1년 계약을 하면 1년 살 수도 있고 2년 살 수도 있는 거고 임대인은 무조건 2년에 구속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예, 그래서 최단 2년 동그라미 단서 몇 주.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한 임차권 소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갈 수도 있어 없어? 그럼 임대차 관계는 없어진 게 원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소멸하지 않아. 무슨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이라는 것은 나중에 배우지만 자, 이보다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임차권이 있으면 이건 소멸을 해요. 근데 저당이 임차권보다 밑에 있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거든. 이런 경우는 소멸하지 않아. 그러니까 경매 들어가면 임차권은 소멸한 게 원칙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단서가 나와 있잖아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이게 더 중요해요. 대항력 있는 임차권 주주를 갖추고 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뜻이에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참, 그 말이에요. 되게 쉽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정갱신 나옵니다.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그래요. 법정갱신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에요. 자동갱신 다 같은 말이에요. 법정이란 뜻이 뭐예요? 법정. 법률의 규정. 법의 규정에서 갱신된다. 묵시적으로 갱신. 아무 말 안 해도 갱신된다. 묵시적 갱신. 같은 말이라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주택을 가지고 있죠? 자, 을에게 이 사람이 뭐예요? 임대인. 이 사람이 뭐예요? 임차인.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현재 점유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건 소유자고. 그러면 자, 임대차 계약을 2년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임대인은 2년 만료되기 전 몇 개월 전까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냐?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나가세요.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임차인 쪽에서는 나가려면 몇 개월 전에? 1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먹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잊어먹고 있을 수 있어요. 임차인 쪽에서 나가야 되는데 2개월 전까지 나간다고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깜빡 잊어먹고 20일 전에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미 갱신된 거예요. 이걸 법정갱신. 무슨 갱신? 이걸 묵시적 갱신. 자동 갱신된다 이 말이야. 아무 말 안 들어도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고. 그러면 자동 갱신되면 어떻게 해요? 전 임대차하고 계약 내용이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합니다. 계약 내용이 똑같아요. 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봐요. 그러면 임차인은 계속 살아야 돼? 2년 동안? 갱신된 이후에? 또 이 문제 제기되죠. 자동 갱신돼서 또 2년 계속 살아야 되냐? 임차인은 나가려다가 잊어먹고 지금 이야기를 못 했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 쪽에서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해지 통보할 수 있어요. 그럼 몇 개월의 효력 발생? 3개월 후에 보증금 내줘야 된다고. 이해됐어요? 그럼 임대인 쪽에서는 나가라 할 수 있어요? 못해. 2년에 구속이 되는 거야. 갱신된 이후에. 그러니까 임차인 쪽은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갱신된 이후에도. 그럼 결국 누구에게 유리해? 이 법 자체가 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게죠.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이 유리하죠. 근데 이제 갱신 인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매기 차임 연체하면 이익의 차임을 뭐 하거나 연체하거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면 법정갱신을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적갱신 실생활에서 많이 하고 있죠? 이겁니다. 자, 몇 줄 거드릴게요.
자, 양가 1번 동그라미나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6개월에서 1개월 전 밑줄 보세요. 임대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그 지문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임차인은 몇 개월 전? 거기에 밑줄. 그래 안 하면 다 밑줄 보여야 되는데. 존속기간은 몇 년? 2년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3번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 쪽에서는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가 있다 없다?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3개월. 통과를 받은 날부터 몇 개월? 자, DP 넘겼어요. 근데 양갈 2번. 법정갱신을 불인정.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럼 어떤 경우에 법정갱신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그죠. 몇 기 차임 연체? 2기.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뭐다? 현저히 위반했을 때. 현저히 위반했을 때. 그러죠? 인정해주지 않는다. 뭐,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법정갱신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 보장. 자, 보증금 보장은 딱 두 가지 공부해야 돼. 최우선 변제하고, 이것도 요건하고 효력. 이걸 알아야 되고, 우선 변제. 이것도 요건하고 효력.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최우선이란 게 뭐예요? 최고 먼저 변제받는다. 그럼 어떤 요건을 충족이 돼야 최우선 변제해야 돼요? 주택의 인도, 또 주민등록. 이걸 아까 우리가 줄여서 뭐라 그랬어요? 주주 플러스 뭐가 필요해야지 최우선이 될까? 확정일자? 확정일자 요건이 돼?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관계없어. 확정일자는 소액 보증금이 충족이 돼요. 소액 보증금. 무슨 보증금? 소액 보증금이 충족이 돼야 된다. 이게 요건이. 소액 보증금이, 이제 이것은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자, 특별시, 과밀 억제권력, 광역시, 그 밖이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특별시는 얼마? 자, 9,500만 원 이하 중 3,200만 원까지가 최우선. 9, 3위. 소수점으로 외우는 것이 더 빨리 외워지더라고. 9, 3위 이렇게 외우면 돼. 됐어요? 그럼 과밀 억제권력은 8, 2, 7. 8천만 원 이하 중 2,700. 광역시하고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있어요. 6천만 원 이하 중 얼마? 2천. 6, 2. 그 밖의 지역은 4, 5, 1호. 4,500만 원 이하 중 1,500만 원. 자, 그러면 최우선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건 기준 금액이고. 그러면 서울에서 보증금 1억짜리는 최우선이 돼야 안 돼. 왜? 9천을 넘어섰기 때문에. 9,500을 넘어섰기 때문에. 됐어요? 그럼 1,000원은 어디 들어가? 그거 바꾸죠. 5천만 원짜리는 최우선이 돼야 안 돼? 안 돼. 4,500만 원 이하 중 얼마까지? 1,500이 최우선 변제 금액이다. 이런 뜻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외워놓은 게 좋아요. 나중에 필요해요. 하나씩 잊어먹겠지만 자꾸 강의 듣다 보면 암기돼요. 뭐 민법에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알아야 돼. 어차피 중개 실무에도 문제가 나오니까. 자, 특별세는 얼마? 9, 3, 2. 과밀 억제권력 8, 2, 7. 광역시 6, 2. 그 밖이죠? 4, 5, 1, 5. 이렇게 딱 정리해 주면 돼요. 그러면 효력은 이 금액은 후순위보다 우선한다는 거예요.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러니까 앞에 저당권이 있더라도 저당권자보다 먼저 저 금액을 최고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최우선이라는 게 그거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가부주택이 경매에 들어갔다고. 이 가부주택에 뭐가 들어갔어요?
경매. 근데 여기 주택에 가장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두 번째가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서울이고 보증금 9,500이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원래는 저당권이 가장 먼저 배당받고 경매 들어가고 그다음에 임차권 받아야 되죠. 근데 이 9,500만 충족이 됐어 안 됐어? 그럼 얼마까지? 3,200만 원은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뭐 이렇게 되죠. 3,200 가장 먼저 받고 그다음에 저당 금액, 저당 채권에 뭐 1억이다 뭐 1억 받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금액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우선이라는 것은 최고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최우선 변제 경매 들어갔을 때 돈을 누가 먼저 배당 받아갔느냐 이 말이에요. 최고 먼저 배당 받아간다. 선순위 권리자 저당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다 받은 게 아니라 얼마까지? 3,200. 저 금액만큼 최고 먼저 배당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액보증금 범위 이거 머릿속에 암기하도록 노력해보세요. 또 금방 잊어먹어. 그럼 또 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특별시는 얼마? 9532. 과밀 억제권역 827. 광역시 62. 그 밖의 지역 애호중은 좋아요. 그다음에 우선 변제 들어갑니다. 우선 변제 요건은 뭐예요? 어떤 걸 같이 해야지 우선 변제가 되겠어요? 주택의 인도, 주민등록, 또 뭐? 여기가 확정일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주주확 그럽니다. 주가 주택의 인도, 주가 뭐예요? 주민등록, 확이 확정일자. 확정일자 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이런 데 받아요. 법원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습니다. 주임법은. 자, 그러면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후순위. 이건 선순위 저당보다 우선 못해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확정일자가 들어가야 돼. 확정일자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번의 첫째를 대항요건이 주주고 확정일자. 대항요건이 주주고 확정일자 동그라미. 주주확을 같이 해야 돼. 주주확. 주주 뭐다? 확. 주주 뭐다? 확.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줄여서 뭐라 해? 주주확. 이걸 줄여서 뭐다? 주주확. 자, 다시 정리할게요. 최우선은 주주 플러스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는 주주 플러스 확정일자. 이렇게. 최우선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우선 변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이렇게 일단 정리하세요. 더 깊은 내용들은 기본서 나오면 할 거예요. 기본서 나오면 이제 판례도 많고 그래. 엄청 많아.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정리됐어요? 네. 자, 그래서 주임법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여러분 기초교재에서 주임법 끝났어. 그럼 여기까지 한 걸 기념해서 오늘 어떻게 해야 돼? 쉬었다가 상임법 들어가. 수익 같습니다.